그녀의 아반떼가 포켓 차선과 1차선의 경계를 사선으로 막고 있었다. 나는 그 앞으로 생긴 공간을 재빨리 파고 들어갔다. 그리고 배운 대로 비상등을 켜서 고마움을 표시했다. 핸들을 잡은 흥건한 손에 힘이 세게 들어갔다. 거치대에 세워둔 휴대폰에 입을 가까이 가져다 대고 말했다. 고마워요 선생님. 아이고 인사할 정신은 있어? 전방 주시하세요. 스피커폰에서 다시 그녀의 목소리가 연이어 울려 퍼졌다. 계속 직진. 그렇지.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장류진 작가의 소설 연수의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소설의 주인공 주연은 사회가 요구하는 경쟁을 순조롭게 통과한 여성이지만 단 하나 운전만큼은 제대로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채 실격의 상태에 머물러 있었죠. 우연히 구입한 신차 때문에 운전 연수를 결심한 주연은 맘카페에서 추천 강사로 알려진 그녀를 만나면서 조금씩 운전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이겨냅니다. 남부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왔지만 유독 운전 앞에서만은 작아지고 또 나약해지는 주연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자연스레 각자의 삶 속에서 종종 마주쳤던 다양한 처음에 대해 떠올리게 되는데요. 두렵고 무서워 자꾸만 작아지는 마음을 숨기기 어려웠던 처음, 누구에게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모든 처음은 자연스레 따뜻한 익숙함으로 바뀌어 가곤 했죠. 그리고 우리의 처음을 훗날의 편안한 일상으로 만들어 주었던 것은 대단한 가르침도 특별한 이벤트도 아닌 잘하고 있다라는 어깨를 토닥여주며 누군가가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고 나의 처음을 지켜봐주는 누군가가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지금의 실패는 훗날의 웃음으로 기억될 수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의 삶엔 어떤 처음이 있었나요? 여러분의 처음엔 어떤 고마운 이들이 있었나요? 당신의 처음을 함께하고 싶은 여기는 여러분의 문학 라디오 문장의 소리입니다. 아름답다 어느새 봄이 도착했구나. 오늘은 또 어떤 핑계로 너에게 만나자 말해볼까. 너는 알까 내가 널 좋아하는 걸. 사실은 꽤 오래됐지 처음 만난 날부터. 문학라디오 문장의 소리. 안녕하세요. 저는 DJ 최진영입니다. 새 책을 낸 작가를 모시고 작품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지금 만나요 시작합니다. 오늘 손님으로는 최승철 시인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수는 최승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승철 시인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 먼저 드릴게요. 최승철 시인은 2002년 작가 세계로 데뷔하신 뒤 시집 가블시티, 키위도서관 등을 쓰셨습니다. 최근 신작 시집 신들도 당신처럼 외로움을 느낄 때를 내셨어요. 신작 시집을 내시고 많이 바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지내시는지 짧게 근황 전해주신다면. 학원 강사 하다가 택배 한 1년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건설 노동자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용접학원 다니면서 자격증 취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요즘은 그러면 그냥 학원 다니면서 이제 뭐 쉬고 있어요. 아, 네. 시인님의
시인의 시집 첫 페이지에 나오는 시인의 말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잠깐 읽어드리면 언어의 극점에 가보고 싶었다. 의미가 닿지 않을 듯 가닿는 인접한 문장들의 파장에 대해 라고 쓰셨는데 언어의 극점이라는 말에 대해 더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이제 다른 장르하고 다르게 시는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특히나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처음 시를 배울 때도 그랬고 그러니까 언어의 뼈마디 같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문장의 파장력 같은 것들을 극대화시키고 싶은 뭐 그런 욕심에 대해서 그렇게 좀 썼다고 생각해요. 네. 시인님의 시를 읽어보면 공통점을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문장들이 하나의 시를 이루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헤어지기 좋은 날 1이란 연작시의 한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지구는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계절적 변화가 생긴다. 고양이는 바로 앞에 있는 대상을 볼 수 없다. 공동 화장실 옆 창고로 쓰이다가 개조된 지하방. 방의 벽면은 곡선이었다. 술에 취해 잠이 들었을 뿐 무의식적으로 책꽂이를 발로 찼을 것이라는 추론. 평생 동안 인간은 18kg 가량의 피부를 벗는다. 시집의 해설에도 이런 말이 나오지만 문장들이 특별히 어떤 공통점을 가진다거나 연결고리가 있다는 생각이 쉽게 들지는 않았어요. 시집에 실린 다른 시를 읽으면서 꾸준히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시인님께서 직접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시는 약간 은유적이어가지고 약간 사실적인 걸 기반으로 간다고 한다면 이제 오기원 시인에서부터 이제 저도 약간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약간 환유적인 언어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그 환유적인 언어라는 게 그냥 옛날 할머니들이 그러니까 내 마음이 소금밭 같다 이럴 때 소금밭이라는 게 하나의 정보, 그러니까 하얀색에 반짝반짝하는 그런 이제 정보를 가지고 내 마음이 아프다, 내 마음이 쓸쓸하다, 뭐 이런 걸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런 정보 이미지로 아까도 얘기한 언어의 극한으로 밀고 나가면 시의 언어에서 파장과 파장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저기 지구가 기울어져 있다, 지구는 기울어져 있다라는 게 어떤 방의 곡선이라든지 책꽂이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이런 것들하고도 다 맥을 같이 하면서 사실적인 기반은 술에 취해서 잠을 자다가 책꽂이를 발로 찼다. 그리고 이제 뭐 피부 같은 게 다쳤으니까 뭐 저런 단어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보 이미지로. 아,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연결이 되는 문장들이었습니다. 이전에 펴내신 시집에서 조광석 문화평론가님이 이런 평을 해주셨다고 해요. 이 시집은 외로움이라는 링 위에서 의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벌이는 종합 격투기에 비견된다. 이번 신작 시집에서도 외로움이라는 정서가 많이 느껴지는데요. 최승철 시인님께 외로움이란 어떤 의미인지 좀 막연한 질문이긴 것 같지만 외로움이란 무엇일까요? 저 같은 경우는 늘 어떤 언어 선문답 같은 좀 불교적인 어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붓다가 했다라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로지 나만 존재하고 있는 그런 외로움 같은 거. 네. 그런데 이때 기준점이 천상천하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나, 지구, 그다음 저 우주 바깥까지도 외롭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인간이 끊임없이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게 또 외로움이기도 하고 평생 이제 저는 뭐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해도 늘 외로웠고 그 외로움을 잘 다스리면서 나가야 되는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늘 외롭고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시로 잘 표현을 하려고 늘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되죠. 잘 안 되는데 그게 뭐 이렇게 싫으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외로움이라는 정서가. 요즘에는 그 외롭다라는 게 사람들이 즐기려고도 하는데
사실 즐겨지지가 않는 것들의 하나이고, 굉장히 문학하는 사람들은 그 문학으로서 외로움을 좀 풀려고 하는 거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시집에 수록된 점성을 높이는 방법 4의 한 부분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절대자의 뜻을 깨닫는 빈 공간, 눈물이 차가워지면 분자들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은 증가할까? 자신의 그림자를 지우는 방법은 자신이 어둠보다 더 어두워지면 된다고. 이런 표현에서 통증과 아픔이 수반되는 슬픔 같은 것들이 느껴지기도 하는데 시를 쓰실 때 어떠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프다라고 하는 말을 그냥 아프다라고 은유적으로 이제 얘기하는 것보다 말 그대로 내 옆에 있는 내가 보고 있는 소금밭을 통해서 보다 더 기의적인, 다의적인 다양한 해석을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이 문장들도 보면 그런 눈물에 관한, 그래서 분자나 인력에 관한 이런 언어들이 들어갔을 때 훨씬 더 다양하고 다의적으로 또는 기의적인 측면으로도 좀 매기를 같이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예전에 최승철 시인의 시를 읽고 권혁웅 시인께서 맨몸으로 세계와 부딪혀서 깨지고 피 흘리는 보병들이란 표현을 쓰셨다고 해요. 이번 시집의 성장성 장애 연작시를 읽으면서 어쩌면 그 보병들이 아직도 죽지 않고 지금껏 패배를 견뎌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초제를 마신 어머니, 공황장애를 앓는 애인 같은 사랑과 연민이 뒤섞인 시적 대상을 바라보는 화자의 모습이 그려지는 것도 같고요. 어떠세요?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 그게 이제 아까 얘기한 정보 이미지 같은 것들을 이제 보병으로 얘기를 하신 것 같던데, 네. 이제 의미와 의미가 그러니까 기표를 통해서 사실은 그 밑에 기저하고 있는 기의적인 어떤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그런 시를 많이 쓰려고 하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기존의 의무적인 시들하고 좀 많이 다른, 네. 그러니까 환유라고 하는 인접성을 통해서 보다 더 많은 것들을 표현하고 싶은. 근데 이제 저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이혼을 하게 되고 이런 스트레스가 이제 많이 오게 되고, 그러니까 이 시들은 그러니까 지금 한 8년 전에 일기 같은 것들이죠.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경험한 어떤 것들을, 그러니까 시는 소설하고 약간 다르게 자기의 진정성 같은 것들을 드러내면서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시적 화자가 저 자신이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삶의 어떤 고통들을 표현하면서 그것들을 웬만하면 객관화하려고 하는, 그래서 이제 정보 이미지가 그래서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이제 환우적인 어떤 보편적인 아픔, 고통 이런 것들이 그려지게 되죠. 저는 시인이 아니어서 이런 질문을 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데, 그런 어떤 삶의 그런 마디마디들에서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 시를 쓰시고 나면 좀 어떠신가요? 덜어지는 게 있나요? 아니면 현실은 변함이 없으니까 그대로 뭐 그런가요? 그게 이제 이 작품을 어머니 돌아가시기,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제초제를 마셔서 자살을 시도를 했는데, 그러니까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이었고 이혼하기 전에 이제 이 작품들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태고를 한 8년 동안 했는데, 네. 불행하게 이제 그 어떤 것들이 다 맞아 떨어졌지만, 어떤 고통 속에 있을 때는 사실은 시를 못 써요. 그러니까 네. 통곡하기 바쁘고 사실 뭐 길 걸어가다 쓰러지기도 하고 귀에서 막 피가 나던 때도 있었으니까 그럴 때는 아예 못 쓰죠. 그리고 한 2, 3년 지나서 이제 사람들이 뭐 이 또한 지나가리라 막 그런 말을 해요. 근데 사실은 그런 말들은 전혀 도움이 안 돼요. 네.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짜증이 좀 더 날 뿐이지, 네. 지나가지도 않고 앞으로도 계속 아플 건데. 네. 근데 그 제 시집에 이제 저는 이제 불교적인 어떤 것들도 좋아해서 선문답책이라는 이런 걸 이제 많이 푸는데, 거기 시집에도 있지만 이미 가버린 거에는 가는 것이 없다라는 그 문장이 있어요. 네. 그 불교 그 말이 그렇게 위안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가버린 것을 내가 붙잡고 아파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네. 이제 그 문장을 보고 그 고통에서 조금씩 벗어나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이 책에 보면 약간 아픈 사람들이 좀
위안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세상에서 나만큼 아파본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얘기 같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시인님의 시에서는 잠언과 같은 문장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조금 이해가 되기도 했는데 오랜 시간 자신과 세계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하신 분이 쓰신 문장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세요?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그러니까 저는 시를 처음 배울 때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달랐던 게 시를 통해서 뭔가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어떤 것들을 표현할 수 있고 그런 시집을 만들어야 되겠다 또는 그런 걸 완성해야 되겠다라는 근본적인 그런 질문부터 이제 들어가면서 시를 배웠거든요. 네. 그러니까 존재, 외로움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어떤 것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본질적이고 자만적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장 저 밑바탕에 있는 어떤 것들을 다루고 싶고 표현하고 싶었죠. 네. 또 반면에 역사적인 순간과 사건, 기록들을 시에 차용한 점도 눈에 띄었습니다. 장태환 장군의 이야기, 솔거의 이야기, 연산군 이야기 등이 소재로 쓰였는데요. 이런 작품들을 쓰시게 된 배경이나 쓰실 때 어땠는지 이런 말씀 해주실 수 있나요? 이제 시공간 개념, 그러니까 저 이제 문과지만 요즘에는 이제 그 평행 우주 이론이라든지 뭐 물리학에 관해서 이런저런 책들을 이제 봐요. 네.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는 네. 공식 외우기 바빴지만 그렇죠. 지금은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이론이 이런 거다라고 했을 때 평행 우주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시인의 정신 세계의 한계를 좀 벗어나게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막혀 있는 우리 지구 안에서 생각하고 있는 어떤 것 외에 저 우주 어떤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게 현대의 시인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것들을 과거의 어떤 시점으로 봤을 때 솔과라든지 뭐 연산군이라든지 이런 역사적인 그러니까 통시적이고 그런 좌표 개념이죠. 좌표. 그러니까 횡적이고 종적인 어떤 거에 콕 집어서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또 그거는 또 제가 추구했던 본질과도 맞닿아 있고 그래서 많이 인용을 했죠. 어떤 좌표와 같은 그렇죠. 느낌으로 네. 이런 역사적인 내용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삶의 지혜, 일상의 팁 같은 것들이 시에 드러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레몬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20초간 돌리면 주백을 더 짜낼 수 있다. 가정용 전기의 40%는 핵발전소에서 만든다. 카펫에 굵은 소금을 뿌려 진공청소기로 빨아들이면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다. 이런 문장들이 다 시에 나오는 문장들이에요. 이것은 일상생활의 어떤 팁들이잖아요. 이런 내용을 시에 넣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이제 저게 정보 이미지 같은 건데 레몬을 짠다라는 게 약간 눈물 같은 그 고통을 더 길게 가져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저런 어떤 일상적인 저게 이제 사실은 다 진짜 맞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짓이 아닌 저 기표를 통해서 눈물이라든지 고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뒷문장으로 연결되거나 앞문장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저 문장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앞에 보면 이제 산초라는 그 돈키호테에 나오는 산초에는 그 하인으로 저기 종로 어디에 가면 그 경국궁역에 가면 세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죽어서도 노비로 남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랬을 때에 이제 우리 그 아주 긴 노동 시간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헬조션이라고 하는 이게 들어와 있고 그래서 레몬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려서 주백을 짜내는 그러니까 더 고통스럽게 되어지는 어떤 것들을 형상화할 수 있는 그 일상의 팁이 그래서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게 그냥 팁으로 들어간 문장들이 아니라 예. 문장의 앞뒤를 다 보면 예. 그렇죠. 그러니까 기의적인 그러니까 기표가 아닌 그 밑에 깔려 있는 기의적인 거를 보면 아 이래서 이게 이렇게 들어가 있구나라는 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시집에 각주가 많은 편입니다. 근데 다른 시집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흔한 각주가 아니고 뭔가 시인 최승철의 그 인간 최승철을 보여주는 하나의 힌트 같은 각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옆자리에 앉으시죠라는 시에는 그 각주가 김춘규 시인이 나를 보고 맨 처음 건넨 말이라고 각주가 달려 있고요. 뭐 히히일이라는 시에 물 먹는 하마라는 시어에는 나를 형님이라고 부르는 사물이라는 각주가 붙어 있습니다. 이런 각주들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주신다면. 그러니까 김춘규 시인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충격적이었던 게 첫 시집 나오고 그걸 보내드렸어요. 근데 네. 그날 12시인가 전화가 와가지고 통화를 했어요. 네. 그래서 뭐 시집 잘 받았다 얘기하고 뭐 잘 봤다 이런 얘기를 하고 다음날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그 전에 어느 결혼식장을 갈 때였는데 고속버스를 이제 시인들이 그때는 이제 대절해서 갈 때였는데 이렇게 빌려서 갈 때 제가 쭈뼛거리고 있었더니 김충규 시인이 옆자리로 와서 앉으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환우적으로 문장으로 보면 죽음 다음은 이제 제 옆자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의적인 측면도 좀 고려를 해서 그런 것들을 넣었고 그 히히1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거긴 이제 2부로 들어가는데 2부는 약간 아이러니나 뭐 이런 약간 알레고리 같은 것들을 통해서 그 패러독스 같은 것들을 표현하고 싶어 했던 그래서 약간 2부는 약간 시니컬한 화자이면서 어떤 면에서는 좀 웃기는 면을 좀 많이 부각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나면 그거를 그냥 객관적으로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단계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첫사랑도 사실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못 잊어서 막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첫사랑을 정말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단계가 오죠.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삶의 성찰이나 그런 과정에 관해서 좀 담고 싶었고 그 장롱 같은 걸 열면 제습제가 이렇게 물이 다 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게 이제 눈물이 꽉 차 있는 어떤 제습제를 통해서 저 좀 빼주세요, 형님. 뭐 이런 또 그러니까 저는 보통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거의 집에만 있으니까 사물들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외로울 때 이게 툭 던져요. 그러니까 그런 또는 그런 말들이 옳은 것 같기도 하고 물론 정신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그 감정이입 같은 게 좀 되죠. 제습제를 보면서 여름철에 물이 꽉 차 있는 그래서 찰랑찰랑거리면서 눈물을 머금고 있는 듯한 느낌.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좀 많이들 잡았죠. 형님 저 좀 빼주세요. 시인님 얘기를 듣고 나니까 슬픈데요. 되게 슬픈 마음이 듭니다. 이제 물 먹는 하마를 그냥 볼 수가 없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재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그러니까 시인님 작품에 큰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가난인 것 같은데요. 예술가와 가난 뭐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를 쓰다가 보니까 가난하게 된 거지 네. 가난해서 시를 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이제 왜냐하면 시를 버리고 다른 어떤 것들을 늘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저도 시를 포기하고 경제나 뭐 어느 분야로 늘 뛰어들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그걸 포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난해진 거죠. 왜냐하면 생산활동에 대해서 그렇게 악착같이 달라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시간을 오히려 이제 시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가난하게 됐는데 시인에 대한 어떤 편견 같은 거를 이 자리에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네. 시인들도 헬스장 가서 네. 트레이닝 받고 싶고 네. 다이어트 하고 있고 네. 좀 뭐 세련되어지고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시인의 이미지를 늘 막걸리 먹고 한 구석탱이에 가 있고 피토하고 쓰러지고 폐병 앓는 환자로 좀 치부를 많이 그런 이미지가 많이 있는데 제가 만난 시인들 멀쩡한 사람들 많고 도시에서 정말 도시인으로 잘 살면서도 세계 여행하면서도 시를 잘 쓰기도 하고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시를 잘 쓰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가난이라고 하는 게 꼭 시를 잘 쓰게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쵸. 하지만 시를 쓰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한 뭐 돈이 될 수 있는 유행을 할 수 있는 시를 쓸 수도 있지만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거를 사람들이 외면하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가난해지게 되는 거죠. 오히려 아무도 관심을 안 갖는 분야에 내가 들어가서 그걸 끝까지 해보고 싶고 그래서 그 언어의 극한까지 한번 가보고 싶고 밀어보고 싶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난해지게 된 거죠.
근데 또 요즘 젊은 친구들은 시인에 대해서 그렇게 예전처럼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면 또 비슷한 맥락으로 시인님에게 사랑이란 그럼 또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을까요? 시인님의 시를 예로 들어서 이제 사랑은 제일 어려워요. 제일 어려운 것. 사람이 기표로 말을 하는데 네. 그 기표 밑에 깔려 있는 기을을 읽는 건 네. 정말 힘들죠. 사랑도 똑같은 것 같아요. 누구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뭐 사랑은 제일 어려운 어떤 것 같아요. 늘 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알 수 없는 것. 네. 그렇죠. 가난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사실 사랑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말이 별로 없기도 하고요. 블로그도 꽤 오래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영혼에 대한 긍정이란 이름의 블로그 맞나요? 예. 블로그에는 시집을 읽고 평을 쓰신 글도 있고 외국 시도 소개하시고 단상들도 공유하시고 이웃이 1,500명이라는데 맞나요? 1,500명의 이웃을 예전에는 뭐 한 3,000명 정도 있었는데 정말요? 어느 날 이제 블로그를 안 하는 분들이 많아졌고 그래서 네. 다 제외하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블로그를 또 많이 안 하시니까 굳이 네. 또 신청을 안 받고 또 신청도 잘 안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SNS로 넘어가지 않은 결정적인 이유는 그 단문 처리가 좀 싫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저는 뭐 일기라도 좀 길게 좀 쓰고 싶고 어떤 거에 대해서 쓰고 싶고 또 뭐 시집 읽은 것도 짧게 쓸 수 있는 어떤 게 아니니까 물론 요즘에는 이제 블로그를 통해서 SNS로 이제 전달하는 기능도 생겼지만 블로그에 이제 사실은 제가 많이 열심히 활동을 하고 싶었는데 시집도 좀 많이 올려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여기 저기 장수진 시인의 시집도 읽었는데 네. 리뷰를 올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그냥 사진만 찍어서 그냥 올릴까도 생각을 하다가도 그것도 잘 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시집을 한 800권 정도 소개를 해놨는데 집에 서재에 있는 책이 뭐 한 30-40%밖에 안 되는 분량이어서 그냥 제가 혼자 블로그 가끔 그냥 올리고 싶을 때 올리고 뭐 혼자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1,500명의 이웃이 있는데 혼자. 네, 그럼 앞으로도 계속 하시겠네요. 그럴 것 같아요. 대신에 네. 이제 뭐 이웃 신청이나 이런 건 안 하고 댓글도 좀 잘 안 받아요. 그러니까 시인들이 갑자기 어느 날 막 한 1,500에서 2,000명씩 막 들어오는 날이 있어요. 보면은 그 시인이 뭔가 잘못을 했거나 네. 사회 이슈될 만한 어떤 게 있을 때 와서 댓글에 꼭 막 욕을 하고 시집도 한 권도 안 읽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그냥 이웃도 안 받고 댓글 처리도 안 남기게 하게 되고 뭐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도 앞으로 계속 드문드문이라도 포스팅을 계속 하실 계획. 예, 조금씩. 네. 책장에 있는 모든 시집에 대한 리뷰가 될 때까지. 네. 시집 제목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신도 당신처럼 외로움을 느낄 때라는 제목은 문을 열기 위해라는 시의 한 구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 문장입니다. 제목을 어떻게 정하게 되셨는지 말씀해 주신다면. 제목이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은유적인 시에서는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제목이에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제목을 정말 잘 정해야 한다라고도 말을 하지만 저같이 환우적으로 이렇게 열거되어 있는 방식으로서 문장과 문장의 충돌을 일으키고 조화를 시키려고 하는 사람에게 제목이란 그다지 중요하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인 어떤 주제 형성하고 관련돼 있는 제목들을 선정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제 신도 외로움을 느꼈을 때의 어떤 그 다음 문장이 아마 가을 하늘이 파랗다일 거예요. 그래서 그것과 그것이 만났을 때 일어나는 어떤 파장에 좀 더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고 그 제목은 사실은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출판사에서 그걸 좀 밀더라고요. 그래서 네. 보니까 뭐 그렇게 또 많이 뭐 이질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하게 됐어요. 시인님의 시는 그냥 그 문장 자체만 볼 게 아니고 정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문장과 문장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훨씬 더 깊숙이 고민을 해봐야 더 그 깊은 뜻이 보이는
그런 시들인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또 다시금 들었습니다. 조대한 평론가님께서 시집 해설 말미에 이런 글을 써주셨어요. 연이은 문장들로 생겨났던 붉은 사랑의 온기와 관계의 점성 덕분에 차가운 도시 속에서 파편처럼 흩어진 우리는 일순간이나마 기적과도 같은 일체감을 느꼈던 듯 싶기도 하고 충만했던 신의 세계에 잠시 발을 들여놓았던 것 같기도 하다. 해설 받으시고는 어떠셨어요? 해설을 많이 거부당했어요. 그러니까 기존 방식이 아니다 보니까 네. 말 그대로 거기에 투여되는 많은 노동이 있어야 되고 힘들어할 게 뻔했으니까 그래서 그분들도 그걸 하니까 이제 자꾸 거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네. 한 5-6번 이상 거부를 당하고 이제 옆에 있는 기억 시인한테 물어봤더니 조대한 평론가가 젊어서 뭐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제 부탁을 했던 거였고 근데 다행히 잘 읽어주셨고 저도 약간 8년 동안 이제 이거 퇴고를 하면서 들었던 게 어떤 모자이크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성당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모자이크로 빨주, 노초, 파랑 이렇게 쫙 있지만 예수의 형상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오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파편화시켜서 이렇게 해놓은 것들이 전체적인 주제로 보면 하나의 주제하고 또는 형상화가 잘 되어 있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읽히고 저렇게 보면 또 저렇게 되고 저도 약간 그런 걸 많이 느꼈거든요. 시를 8년 동안 보면서 한쪽으로 봤을 때 이렇게도 해석이 되고 저쪽으로 봤을 때 또 저렇게도 해석이 되는 그런 시의 완결성 같은 것들을 아마 그렇게 표현해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시집 신들도 당신처럼 외로움을 느낄 때를 표현하는 키워드 3가지 혹시 꼽아주실 수 있나요? 나 그리고 신 그리고 당신 뭐 이렇게 아마 잡혀야 되지 않을까 뭐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 여기서 잠깐 육성 낭독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최승철 시인님께서 직접 골라오신 시를 들어볼 텐데요. 어떤 시 읽어주실 계획인가요? 그러니까 제 시는 약간 낭송하고는 거의 안 맞아가지고요. 네. 이번 시집은 특히나 이제 낭송하고는 좀 약간 동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장과 문장 사이에 그러니까 다른 시들은 시 하나 자체가 여백을 가지고 있는 반면 제 시 같은 경우는 문장과 문장 사이에 그 충돌이나 어떤 여백을 느껴야 되는 그런 거여서 약간 기의적인 것이 더 강해서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낭독하고 전혀 안 어울리거든요. 그런데 맨 마지막 시는 그거에서 좀 벗어나 있어서 맨 마지막 시로 결정을 할게요. 네, 그러면 최승철 시인님의 시 낭독 들어보겠습니다. 키위 혹은 냉장고 해가 서해 수평선에 걸리는 시간 이불을 돌돌 말아 소파에 누워 잔다. 눈 뜨니 해 지고 거실에서 어둠이 혼자 눈 뜨고 덩그렇게 복도를 울리며 지나가는 여자의 하이힐 소리 먼 서해에선 붉은 동백이 진다. 가족이란 울타리를 만들지 못한 그런 날엔 당신 대신 어둠이 눈 뜨지. 이 오래된 풍경은 일종의 주술이었는데 아무것도 갈망하지 않았는데 키위는 냉장고에서 썩지 않고 조금씩 물컹해질 뿐. 이것은 죽음 후 진화된 형식. 감사합니다. 네. 혹시 이번 시집에서 독자분들께서 꼭 읽어봐 줬으면 하는 시 3편 정도만 꼽아 주실 수 있나요? 그냥 생각나는. 그러니까 뭐 시집에 보면 다 1, 2, 3, 4 뭐 이렇게 시리즈여서 네. 그 중에 이제 뭐 히히가 그래도 재미있게 좀 많이 익히지 않을까. 약간 유머스럽게 쓰는 작품이기도 하고요. 히히 연작 시들 네. 네,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만나회의 마지막 코너 마이 페이보릿 해보겠습니다. 작가들이 최근 꽂힌 음악이나 영화, 뭐 새로 발견한 맛집 등등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코너인데요. 작가님께서 요즘 푹 빠져 계시는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솔직히 얘기하면 네. 요즘에 이제 주식을 좀 하고 있는데 나 저 그거 여쭤보고 싶었어요. 오늘 아침에 손가락을 자르고 싶은 충동을 느끼고 왔어요. 저 최승철 시인에게 주식이란 이거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시를 읽으면서. 네. 아니 한 일주일 동안 들고 있었는데 네. 한 10% 뛰기를 팔았는데 네. 상한가를 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마음이 10%를 땄다 생각이 안 들고 20%를 잃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시하고 비슷하게 약간 네. 모순과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차트를 보고 그 여백을 또 읽고 얘가 어떻게 움직일까. 그러니까 주식은 계속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네. 시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이고 네. 저렇게 보면 저렇게 보이잖아요. 네. 주식도 약간 호재와 악재가 네. 서로 이렇게 네. 정보를 싸워요. 되게 재밌는. 네, 그래서 주식에 들어가 네. 있어요. 주식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오늘 가장 표정이 밝으세요. 가장 표정이 밝으신 것 같습니다. 정말 푹 빠져 계신 것 같네요. 그러면 다음 작품 활동이나 그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1, 2, 3권이 사실은 이제 순서로 보면 2권이 제일 앞에 나와야 되는 거고 네. 그다음 이제 첫 번째 권이 두 번째고 이번 게 이제 세 번째예요. 그래서 제가 약간 싫어하는 시인들의 스타일이 뭐냐면 1, 2, 3권이 다 비슷하고 뭐 10권까지 똑같은 시인들을 되게 싫어하는데 이제 앞에 1, 2, 3권은 좀 제가 다 포맷을 시키고 새로운 어떤 시 약간 광기 어린 시를 좀 쓰고 싶고 그런 걸 어느 정도 이제 완성해 놨는데 얘도 이제 계속 퇴고를 좀 해야 될 상황이에요. 근데 뭐가 됐든 약간 낭만주의 시대의 시처럼 내 내부에 있는 어떤 통곡이나 뭐 이렇게 100%좀 감정 표출을 해보고 싶은 그래서 새로운 영역에 좀 도전하고 싶은 뭐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네. 최승철 시인님의 광기 어린 시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작 시집을 내신 최승철 시인님 모시고 뜻깊은 시간 가져봤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이런 자리. 처음에는 좀 많이 떨리고 네. 네, 그런데 조금 편해졌어요. 그럼 편해진 의미에서 최승철 시인님께서 꼽는 인생 노래 3곡 꼽아주신다면. 난 이거 질문을 받고도 당황스러웠는데 이게 요즘에 이제 임을 위한 행진곡이 다시 이제 좀 생각이 나고 저거는 평생 따라다니는 노래 같고요. 그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BTS의 DNA 재밌게 잘 듣고 있고 네. 그다음에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판소리 살풀이 같은 거 들으면 네, 또 고요히 잘 듣고 있게 되는 그런 게 있어요. 정말 다양한 장르의 3곡을 꼽아주셨습니다. 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예. 네, 저는 최승철 시인님 보내드리고 2부 작가들의 수상한 취미생활에서 뵙겠습니다. 문장의 소리가 마련한 막간 광고 시간입니다. 이름하여 3분 광고, 지금 읽어요. 누구든 자신이 원하는 신간을 광고할 수 있습니다. 단 시간은 3분뿐. 문장의 소리가 어렵게 모신 지금 읽어요의 첫 번째 광고주는 시집 옆구리의 발견 99개의 빛을 가진 이병일 시인입니다. 지금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병일 시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스는 이병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광고하실 책은 어떤 것인가요? 네, 이소연 시인의 시집 나는 천천히 죽어갈 소녀가 필요하다란 시집입니다. 이 책을 광고하시려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제 노트북 앞에 있는 시집인데요. 네. 이건 농담이고요. 저희 집 어르신을 낳아주신 분이 상제한 첫 시집이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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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3분을 드릴 건데요. 제가 정확히 3분 후에는 가차없이 제가 마이크를 끌 거예요. 혹시 3분 안에 하고 싶은 말씀을 다 못하시더라도 재미를 위한 저희 규칙이니까 좀 너그럽게 이해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광고 시작해 주세요. 시작. 이소연 시집 나는 천천히 죽어갈 소녀가 필요하다는 저희 집 어르신의 어머니의 첫 시집입니다.
맨 처음에 시를 쓴다고 했을 때 늘 바깥으로 돌아다니면서 자정으로만 돌아오는 사람인데요. 그동안에 시는 쓸까 하는 와중에도 이렇게 제가 서로 관여를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낮에 생활하고 이소연 시인은 밤에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걷는 사람이라는 출판사에서 시집을 내었고 또 그거를 제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읽어보니까 되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이병일의 치부가 드러나 있어서 깜짝 놀랐고요. 특히 부부싸움 같은 이야기도 이소연 시인이 시적인 진료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시집의 장점 같은 경우는 자기 과시의 그 형태가 없는 시여서 좋았습니다. 또한 저는 해외여행을 잘 안 나가는 편인데 코로나가 터지기 한 그 1년 전에 그 오키나와와 하와이 그리고 필리핀 이런 미군 기지를 촬영을 하기 위해서 홀로 그 여행을 다녀와서 쓴 모험적인 시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 폐허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환멸이 아니라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던지는 그런 문제의식들이 집요하게 관찰된 시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저는 이 시인의 그 식구를 이용해 보면요. 이런 구절이 와 닿더라고요. 말이 되기도 전에 부서져 버린 목소리로부터 하루의 마지막 1초가 머무는 골목의 일상까지 그림자가 상처라고 말하는 시인. 이런 지점이 돋보인 시집이어서 제가 강추는 아니고요. 그냥 널리 아니면 오래 읽혔으면 하는 시집입니다. 그래서 그 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 이소연 시인 같은 경우는 바깥 활동을 되게 많이 해요. 저는 집에서 제가 주부 역할을 하고 있고요. 네. 죄송합니다. 3분이 지나버렸어요. 이렇게 이소연 시인의 시집을 소개해 주신 분은 이병일 시인이었고요. 두 분은 부부 사이셔요.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는 와중에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매혹적인 시편들이 가득한 이소연 시인의 첫 시집 나는 천천히 죽어갈 소녀가 필요하다. 문장의 소리도 강추합니다. 청취자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3분 광고 지금 읽어요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광고를 원하시는 작가분들 그리고 독자분들은 문장의 소리 대표 메일로 신청해 주세요. 메일 주소는 munjang@arko.or.kr입니다. 문장@arko.or.kr 망설이지 말고 지금 신청하세요. 문장의 소리 2부 작가들의 수상한 취미생활 줄여서 작수치 본업인 글쓰기 외에 전문가 못지않은 방대한 지식을 자랑하는 작가들의 수상한 취미에 대해 많은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만나볼 수상한 취미는 바로 점성학입니다. 김혜자 시인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시도 가끔 쓰고 농사도 짓고 가끔 점도 보는 네. 김혜자라고 합니다. 네. 김혜자 시인님 소개를 간단히 해드릴게요. 1988년 내일을 여는 작가를 통해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고요. 시집으로 무화과는 없다, 축제, 집에 가자, 해잔의 점집을 쓰셨고 전태일 문학상, 백성 문학상, 이육사 시 문학상, 아름다운 작가상 등을 수상하셨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셔요? 갇혀 지냅니다. 그냥 똑같이. 농사 지으시고 네. 심고 벌써 상추가 야채들이 올라와서 그거 따고 지심도 벌써 메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오늘
김희자 시인님과 함께 나눠볼 취미는 바로 점성학입니다. 점성학이란 무엇일까요? 짧게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떤 걸까요? 그냥 학자 붙이기는 그렇고요. 네. 제 수준이 그런 건 아니고 영어로는 에스트롤로지라고 하던데 그 하늘의 황도대를 지나가는 태양을 중심으로 그거를 12개로 나눠서 피자 조각 12개 이렇게 가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주로 우리가 별자리라고 하죠. 네. 그러면 12개 파이에 나는 어디에 속하는가, 12조각의 몇 번째인가. 네, 네. 그게 이제 사수자리니 염소자리니 그렇게 구분되는 거고 그건 월만 보는 겁니다. 네, 맞아요. 근데 실제로는 점성학이라고 하면은 훨씬 넓은 의미로 나라는 존재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막 첫 울음을 터뜨릴 때 네. 저기 멀리 있는 태양과 달과 수금지와 목, 토, 성, 네. 그다음에 현대 발견된 천해명까지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까지 해가지고 그 각도와 거리와 이런 걸 가지고 그 사람의 기질, 네. 특성, 네. 운세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보는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되게 우주에 소속되어 있고 일부가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지금 좋아졌어요. 미미한 한 존재가 울음을 네. 터뜨릴 때 네. 우주의 전보다 작은 존재가 네. 어떤 서로가 우리가 인간과 인간끼리도 관계를 맺고 영향을 주는데 네. 그 거대한 천체들이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없다. 그렇죠. 뭐 이런 데서 나온 게 아닐까 싶은데 이거는 좀 그래요. 동양에서는 사주명리가 있잖아요. 네. 서양은 별자리가 있고 네. 제가 보니까 두 가지가 서양의 명리학이 네. 점성학 혹은 별자리 혹은 아. 에스트롤로지라고 부르는 거고 동양에는 사주명리는 말하자면 동양의 별자리예요. 그렇게 해서 두 개가 거의 일치하는 거를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치하는 원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소환대한 추위에 얼어 죽는 추위에 태어났어요. 네. 그것도 한밤중에 네.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 생각을 해보면 네. 꽁꽁 얼는데 흑백의 세계에서 네. 숨을 터뜨렸어요. 네. 그랬을 때 이 사람은 겁이 많다. 아. 그 겨울에는 농사도 지을 수 없고 씨를 뿌릴 수도 없고 내일을 준비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앉아서 뜨개질을 하고 퀼트를 하고 실을 고르고 네. 그래서 굉장히 제가 겁이 많아요. 겁도 많고 공간 감각도 없어요. 그때 뭐 그 꽁꽁 언 추위에 어딜 돌아다녀요. 그렇죠. 다허 볼판, 눈밭. 그렇죠. 네. 흑백밖에 없는데. 네. 그래서 굉장히 하나 시작하면 뽁뽁이 하나 시작하면 책에 쌓아서 오죠. 끝까지 터뜨려야 직성이 풀려요. 시간은 많고 네. 사람이 나를 불러주지 않으니까 혼자서 자폐적으로 뭔가를 하는 덕후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 예를 들었는데 그렇게 해서 사람과 공감하고 자연과 매개해서 네. 나를 들여다본다. 네. 무슨 점을 친다가 아니고 제가 이제 처음에 점을 친다고 얘기했지만 그건 네. 웃으라고 이제 한 얘기고요. 네. 자기를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어디에 맞고 어떤 것은 나는 조금 네. 어려우니까 네. 이렇게 피해갈 수 있는 이런 어떤 총체적인 자기 통찰 뭐 이런 걸로 보면 돼요. 아, 그렇죠. 나를 조금 더 알면은 그래도 삶을 살 때 조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기도 하고, 나의 기질과 네. 나의 기본 성정과 이런 네. 것들을 알면, 그럴 것 같아요. 시인님께서는 해잔의 점집이라는 제목의 시집도 발간하셨고, 같은 이름의 칼럼도 연재하셨는데, 혹시 실제 주변인들의 점을 봐주시거나 그런 적 굉장히 많으시죠? 특히 술자리 점이라고 네. 이렇게 한두 잔 들어가고 무슨 행사를 하고 네. 혹은 어떤 일을 마치고 네. 이제 밥이 들어가고 네. 그다음에 술이 한 잔 들어가면 대화가 오가잖아요. 네. 그래서 반가운 마음도 이제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인생 얘기가 나. 내 연애는 왜 이렇게 안 돼요? 네. 나는 언제 정말 따박따박 돈을 벌 수 있어요?
이런 얘기들이 저절로 나오죠. 네. 그냥 앞에 바로 실현당한 친구가 이제 이 얘기 나오면은 어. 뭐 남의 흉 보고 뭐 그냥 국가 대사는 그냥 좀 높은 분에게 맡기고 네. 자유롭게 네. 그런 어떤 작은 이야기들, 소소한 우리 삶에 숨겨진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거의 저 지금 제가 본 사람 거의 500명 넘어갈 겁니다. 아 정말요? 그렇죠. 나는 왜 얘만 보면 싸워요. 나는 왜 작품을 다 써놓고도 음반이 발매가 안 돼요. 뭐 예를 들면 네. 내 딸은 지금 이혼을 하겠다고 집을 나왔는데 이거 네. 어떻게 해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고민 많죠. 상담을 5만 가지 다. 네, 하다 보면 그렇게 이제 점을 보게 되는 그런 과정도 있는 거네요. 네, 술값과 안주를 가끔 맞박에 5만 원짜리 붙여주는 사람도 있어요. 아. 주머니에 막 넣어주는 사람도 있고 다음날 돌려준 경우도 있고. 그러면 뭐 여기가 술자리는 아니지만 혹시 저 봐주실 수 있나요? 저 방송 시작하기 최진영 전에 작가 네. 이게 이제 누가 봐달라고 전화로 특히 얼굴도 안 본 사람이 네. 이거는 맞추는 게 아니에요. 네. 굴이 있죠. 무소 네. 접신이 돼가지고 뭐를 갑자기 너 오늘 나가면은 뭐가 다치니까 나가지 마라 뭐 이런 거 네. 오늘 이사하지 마라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네. 이거는 이제 약간 분석을 해서 별자리하고 사주하고 다 띄워봐야 돼요. 에스트롤로지 그 아까 피자 조각 얘기했죠. 거기에 어디에 별이 네. 많이 몰려 있는가, 태양은 어디에 있는가, 달은 어디에 있는가. 지금 목성은 또 얘들이 가만히 있는 거 아니죠. 그쵸. 내 첫 울음 터트리고 나서 그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주는 비록 찌그러지고 모나고 흥했다 망했다 변화무쌍한 거지만 내 박힌 원 코드는 똑같아. 바코드는. 근데 거기에 태양이 1년에 1도씩까지 달은 또 한 달에 한 번씩 돌지. 네. 이걸 다 봐야 돼요. 네. 그래서 조금 네. 어쩔 때는 한 사람 보고도 네. 저기 하는데 대략 이런 경우는 웬만해서는 흔들림이 없다. 저는 이제 회통을 했기 때문에 두 네. 개에서 양쪽에서 겹치는 것만 얘기할게요. 네. 아마도 사수 자리에 네. 목성이 작용을 네. 하면서 어쩌면 남들이 볼 때 너의 노력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너는 참 운이 좋은 것 같다. 네. 하나를 알면은 이상하게 그거를 이렇게 길게 네. 똑같이 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길게 네. 말하자면 그 목성은 부풀리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리고 주피터라고 해서 굉장히 운이 좋아요. 그리고 주로 외국어도 남들보다 쉽게 배우고 외국에 대한 관심도 좀 이상하게 그런 인연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것이 잘 안 될 때는 공간 감각도 또 뛰어나고 그래서 네. 저기 싹 밀고 스터디 카페 좋게 만들까 이런 감각도 뛰어나요. 근데 이제 토가 사주 명리로 보자면 이제 비슷한 걸로 얘기하자면 불인데 한쪽은 불을 품고 있는데 우리 동양 사회의 네모난 틀이에요. 아까 서양 에스트롤로지는 피자처럼 원이라 그랬죠. 네. 하늘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우리 동양 사주 명리를 열어보니까 거기에서는 기토, 진토, 미토, 무토 막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면 중정지도라 그래서 주피터처럼 에스트롤로지로 보면 뻗어나간 불의 기운인데 네. 팽창의 기운인데 이런 경우는 좀 실속도 차리면서 자기에 충실하면서 그러면서도 이제 무토가 굉장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작품을 쓰는 경향으로 보자면 좀 더 아버지의 마음으로 크게 넓게 세상에 발을 땅에서 놓지 않고 허황한 작품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그 자비롭고 넓은 마음으로 보살피는 마음으로 작품을 쓸 가능성이 있다. 땅의 마음으로. 예. 땅의 마음으로. 그 모든 만물을 키우는 땅의 마음으로. 네네네. 네. 그냥 거두려면은 뿌려야 되는 거고. 네.
근데 이제 이 경우에는 약간 결정 장애가 있을 수 있어요. 결정을 사주 이 네모난 칸 8자를 네. 설명하면 네. 뭐를 결정할 때 네. 남들은 쉬워 보이는데 네. 나한테는 좀 어렵고 심사숙고 네. 그렇게 해서 큰 실수는 안 하지만 본인은 굉장히 힘들죠. 네. 그게 조금 보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네. 드러내지는 않는데 네. 겉으로는 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음. 그 어머니의 마음으로 이러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굉장히 네. 고집이 세네요. 네, 약하지는. 다 양보하고 마지막 선에서 네. 굉장히 그 네. 황소고집을 피우는 이런 것들이 있고. 네, 저희 부모님이 지금 들으신다면 손뼉을 치시면서 맞다고. 그럴 거예요. 네, 그렇게. 겉은 순한데. 네, 그렇게 그런-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자리가 아니어서 좀 더 긴 시간이 있다면 딱 네. 한 가지 네, 전제를 얘기해 줘야 되는데 네. 꼭 막 지금 떨어질 것 같은 느낌. 아. 내가 위태위태하다는 느낌. 정상에 올라가서 떨어질 일만 남았다는 네. 그런 느낌에 사로잡힐 수도 있어요. 간혹. 네, 마치 기미 독립선언 하듯이 네. 조선 독립 만세를 외치는 어. 기미라는 네. 이 글자 자체가 갖는 의미가 그게 나에 해당하는데 그게 굉장히 치밀하고 뜨거워요. 겉은 굉장히 땅인 것 같은데 속은 굉장히 뜨거운 흙이란 말이에요. 네. 열정을 간직한. 그래서 결국은 대한독립 만세, 조선독립 만세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그 두려움 끌려가고. 그거를 간직한 채로 뭔가를 결정하고 행동하고 그런 것들이 조금 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명상이나 호흡이나 이런 것으로 이렇게 조금 그런 게 있을 때 자기를 이렇게 다스려 나가는 그런 게 있어요. 일생 동안 싸울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일생 동안 숨어 지내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그렇게 자기를 조금 부드럽게 만들고 네. 시키는 그런 것들. 내가 뭐가 나를 시키고 나를 편안하게 해주지 이걸 생각해보면 본인이 알죠. 저 명상 좋아해요. 그래요? 네. 명상도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게 가장 좋아요. 그냥 산책하는 그렇구나. 거나 좋아요. 끝도 없이 그냥 걸어 다니는 거 좋아하고 그런 약간 무의미한 일들 좋아해서 산책하고 가만히 있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땅에 누가 언제 지를 호미로 파도 뭐라고 합니까? 함성을 지릅니까? 뭐를 합니까? 네. 참 정직한 네. 그런 거죠. 베이스죠, 베이스. 네. 우리의 마지막 베이스. 저도 잘 다스리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도 다스려도 네. 할 말은 다 하죠? 안 하진 않는 것 같아요. 네. 그건 있네요. 먹을 네. 법도 있고. 네. 아유, 참 이야기가 길어졌는데요. 네. 그러면 일단 김희자 시인님의 점성학 사랑 그게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읽어드리는 내용을 잘 들으시고 yes 또는 no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시작할까요? 네. 살아가면서 단 하나의 취미만 가질 수 있다면 당연히 전보기를 선택하겠다. 노.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는 반드시 점을 본다. 대체로 예스. 시 쓰기가 잘 안 될 때 답답한 마음에 점을 본 적이 있다. 노. 점성학을 공부하느라 생업을 뒷전으로 한 적이 있다. 예스. 미래 예견이라는 문제로 점과 AI가 대결을 벌인다면 점이 승리할 것이다. 이건 애매한데요. 애매한 예. 중간. 그런데 AI는 물론 통계에서 그쵸. 뛰어나서 그렇겠지만 우리가 넓은 의미 이건 그냥 좁은 의미의 점이 아니라 넓은 의미의 우주의 기운과 네. 나의 관계, 인간의 관계, 인류와의 관계 이렇게 좀 넓혀서 얘기한다면 실제 인류의 생태와 위기와 현재 근대 문명의 어떤 진행 과정, 오늘날 코로나 사태까지 이거를 실질적으로 아파하고 느끼고 그 속에서 사는 사람이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훨씬 더 생명적인 통계를 받침으로 할 수는 있는데 결국 모든 학이 통계에
기반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거는 결국 인간이 보는 인간의 생명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이긴다 진다의 의미가 아니라 바람직하다. 더 적확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거는 앞으로 인류는 이렇게 변해야 한다.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의지가 작동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의지까지 점을 보는 사람과 그 상대가 말하자면 공시성. 존재는 다르지만 이 두 개가 같은 에너지 파장으로 연결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의지가 생기면서 그 미래에 어디로 가야 된다. 이것까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요거는 승리 패배는 아니고 인간에게 적합한 것이다. 그렇죠. 점을 본다는 행위 자체가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시인님께서는 혹시 점성학에 따라서 중대한 결정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점을 보고 어떤 결정을 하신 경험. 중대 결정. 제가 셋집을 살다 보니까 갑자기 나가라라고 할 경우가 있고, 그죠? 네. 그런 경험이 몇 번 있고, 네. 그 다음에 또 뭐죠? 시집을 냈는데 본인은 자기 마지막 내기 전에 굉장히 초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상하게 정말 나 닮아서 촌스럽고 시도 막 그런 아니에요. 느낌, 부정적인 느낌이 너무 오면서 차라리 내지 않았으면 좋겠다. 맞아. 아마 작품을 쓰시다가 네. 내기 전에 그런 경험, 네. 비슷한 경험 하셨을 것 네, 같은데 그럴 때요. 거의 끝까지 내 노력은 끝까지 하지만 막 자다가다 일어나 쓰고 새벽에도 일어나서 막 몇 줄 적고 자다가 나중에 귀찮아갖고 불 켜기 귀찮아서 녹음도 하고 이렇게 썼는데 그게 왕창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느낌이 들 때 있죠. 예, 그거를 이제 본 적이 있어요. 보시고 나면 마음이 좀 편안해지시나요? 질문을 그때는 타로로 봤어요. 타로로 봤는데 타로도 전부 다 같은 계열이라고 보면 돼요. 네. 타로는 서양의 주역이다. 주역은 동양의 타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의 전개를 놓고 한순간에 네. 그 공시성의 원리 내가 엄마가 돌아가신지도 몰랐지만 그 순간에 내가 공간이 다른데 내 눈물이 흐르잖아요. 그게 말하자면 연관성, 공시성의 원리라고 하는데 그거에 입각해서 이제 그게 제일 점에 가까운 거예요. 오히려 이게 타로와 주역이 가까운 건데 그렇게 봤더니 괜찮다고 나와요. 걱정 마라, 도너리. 도너리. 지금도 촌스럽지만 그러나 전보다는 낫다. 이렇게 나와요. 힘을 주네요. 그 어떤 용기와 그렇죠. 격려를 주는. 그런데 이제 그게 만약에 나쁘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건 상관이 없는 게 인간의 마음이 현실을 창조하잖아요. 네. 만약에 부정적으로 나왔다면 예를 들어서 데스가 나왔다 뭐가 나왔다 했을 때도 해석은 나의 몫이에요. 온전하게. 죽음을 마지막 결정타까지 죽음을 걸고 혹은 모두에게 공평한 이 두려움이라는 이런 거를 말하자면 모두에게 공평한 두려움과 죽음이라는 걸 받아들이고 사생결단이라는 말이 있죠. 네. 그러니까 죽어라고 뛰는 건 아니지만 말하자면 굉장히 마지막 선까지 노력을 해라.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결국은 남에게 나의 운명을 맡길 수 없는 거예요.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 순간에. 그래서 제 이 경우에 이전보다는 더 성숙할 것이다. 그러니까 갑자기 술맛도 나고 누가 마침 불렀어요. 앞집 아줌마가. 앞집 어머니가 불러가지고 술은 안 드시는데 저 마시라고 밥이랑 삼겹살이랑 막 해갖고 여러 명이 아니 먹는데 기분이 아주 좋고 노래까지 부르다가 돌아왔는데 그날 아무것도 안 쓰고 며칠을 마음 편히 그냥 버려두고 버리고 이거는 하늘에 맡긴다. 이러면서 다시 2차로 들어갔죠. 그때 경험은 아마 다른 사람들도 맞춘다 안 맞춘다가 아니라 자기를 들여다보는 그런 어떤 결절점으로 활용한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인간의 마음의 현실을 창조한다. 한다. 네. 점을 보더라도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그렇죠, 그렇죠. 네. 너 도화살 많아, 홍염살 많아, 너 남자 엄청 사귈 거야, 집안 망신시킬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걸 예술로 승화시키면 되고 끼로 발산하면 되거든요. 내가 그런-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 그렇죠, 그렇죠. 아. 네. 네. 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은데 너무 많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시인님의 시에 대해서도 저희가 얘기를 나눠야 해서요. 시. 네. 자신 없는 시. 이야기의 테마도 그렇고 시인님의 시집 해잔의 점집을 네.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점에 대한 작품이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 같았는데 읽어보니까 주인공은 점집을 찾는 다양한 사람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인의 말에 이렇게 쓰셨어요. 밥과 술 그리고 웃음까지 나눠 먹는 이웃들과 친구들이 이 시들 중 몇 편이라도 듣고 껄껄 웃었으면 좋겠다. 방금 하신 말씀도 여기랑 이어지는 것 같아요. 네, 이 시집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제가 제 인생에 하도 이제 옛날에 누가 그러더라. 파란만장 김혜자라고 파란만장 신앙 고난 뭐 그렇게 사는 걸로 보여진다. 저 막 껄껄껄 웃었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약간 겁도 많고 소심한 사람이 희한한 인생 과정을 겪다가 이렇게 나는 왜 이렇게 겁도 많은 사람이 자꾸 광장에 서게 되고 투쟁시를 쓰게 되고 때로 도대체 이게 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결국은 내가 너무 심각해지면 투쟁시도 제대로 쓸 수 없고 이 세상도 더 밝게 할 수 없고 이런 어떤 제가 한 4, 50 넘어가면서 나의 심각성 인생이 그렇게 심각한 게 아니다. 진지할 필요는 있지만 좀 껄껄껄 웃듯이 같이 밥 먹고 나눠 먹고 그냥 하루 아침에 일어나면 눈 뜨면 해가 떠 있고 밤 되면은 달이 떠 있고 이러듯이 그렇게 좀 자연스럽게 살면 안 되냐 나한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점이 나에게 심각성을 말리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줬는데 이거는 제가 의도한 건 아니에요. 사실 해잔의 점집은 제가 의도해서 점집 주인장이라고 부르긴 했지만 사람들이 네. 요새 점집 잘 되냐, 점집 성업 중이냐, 뭐 이러긴 하지만 제가 이렇게 하려고 안 했는데 내가 봐준 사람들이 네. 취업도 되고 뭐도 하고 말도 안 된다고 했는데 내가 이 섬에서 공장 있냐 뭐가 있냐 내가 어떻게 월급을 받는단 말이냐 근데 한 달 후에 월급쟁이가 됐다고 뭐 예를 들면 그래 웃잖아요. 그럼 네. 우리가 그 학교 초등학교 학교 가서 청소하고 30몇만 원 받는 게 그렇게 귀한 돈인 거예요. 그분한테 너무너무 감사했나 봐. 그래갖고 막 생선 대접도 해주고 막 이랬거든요. 이 열거하려면 한이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 지어준 거예요. 이거는. 해잔의 점집. 걸어다니는 해잔의 점집. 그래서 시도 쓰기 전에 네. 제목이 이미 정해진 겁니다. 시집에. 네. 근데 그 점집에 가면 다들 그렇게 둘러앉아서 밥과 술을 나눠 먹으면서 웃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제가 뭐 제가 돈을 보시하겠어요. 명예를 보시하겠어요. 이거라도. 그렇게 이제 힘을 얻고 가서 더 열심히 살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 측면도 있고 네. 본인도 있고 이 사람하고 나는 왜 이렇게 다를 수밖에 없는가도 알게 돼서 같은 이웃끼리 한 사람은 올라가기만 하면 산에 올라가기만 뱀을 만나서 질겁하고 내려오고 한 분은 우리 아랫집 할머니는 나이는 더 많은데 겁도 안 내요. 뱀도 안 만나요. 앞에 할머니 지나가고 난 자리에 나무를 딱 집으려고 보니까 뱀이 또아리를 틀고 있어요. 돌아와서 나한테 얘기를 해요. 그래, 이제 그런 비슷한 둘이 얼마나 달라요. 그걸 제가 보니까 진짜 다르더라고요. 열어봤더니 별자리와 점을 봐서 내가 설명을 했죠. 밥과 술을 먹으면서 다를 수밖에 없다.
이 겁내도 이렇게 사삭스럽다. 뭐 이렇게 덩치는 산만해가지고 뭐가 그렇게 이러지 마라. 이 사람은 밤에도. 그래서 내가 그 겁이 많은 사람이 우리 앞집 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집을 잠시 비울 때 2, 3일 비울 때 3, 4일 비울 때 불 하나를 켜놓고 와요. 그 양반 나중에 들으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나 사실은 무서워서 밤에 화장실도 못 가 그러더라고. 아, 불을 켜주셔서 이제 덜 무섭게 화장실도 가시고. 근데 이제 그 저거를 보니까 열어보니까 실제 겁이 그걸 많다. 이해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 아랫집 어머니는 굉장히 그런 어떤 겁이 없이 두려움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용맹하게 산에 어떤 나무가 이 철에는 자라고 있는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분이 이해를 하는 거지. 이해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관계의 학문? 관계를 새롭게 생각해보는 얘가 왜 이럴 수밖에 없나.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는. 네네 그렇죠. 네. 다르고 또 동일한 거. 아 내가 너를 네가 이렇게 나를 늘 살려줘서 나는 불인데 네가 나무였구나. 이제 오행적으로 설명하면 내가 그래서 내가 그렇게 기운이 났구나. 서로 감사할 수도 있잖아요. 서로의 다름이 서로를 살리는. 네. 네. 유무상생. 네. 좋은 얘기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시인님 작품 낭독 시간도 함께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시인님께서 직접 고르신 자작시를 한 편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작품 읽어주실? 제가 백수에 관심이 많아요. 네, 백수에 백수. 관심이 많아서 가장 뭐 이제 낭송도 못하기도 하고 네. 백수 만국의 백수여 단결하라 각자. 요새 특히 백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네. 저는 백수를 흰 손에 일하지 않는 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따박따박 월급 못 받아도 백개의 손으로 부르면 다가가서 그렇죠. 네. 미래에는 아마 백수가 기본소득만 된다면 백수가 가장 50% 이상을 300년 전처럼 자본주의가 시작하기 전처럼 그런 거를 바라는 마음에서 네. 백수도 참 할 일이 많다. 네. 낭송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김혜자 시인님의 낭독 들어보겠습니다. 백수도 참 할 일이 많다. 도리깨질하는 앞에 서서 고개만 까딱거려도 수월하다는 앞집 이명자 씨 말 듣고 저 짝에서 하나 넘기고 이 짝에서 하나 제치고 둘이 하면 힘든지도 모르고 잘 넘어간다는 아랫집 맹대열 씨 말 듣고 쌀방아 보리방아 매기미 질도 둘이서 셋이서 하면 재미나 돼서 콩 튀듯 파 튀듯 바쁜 양승분 씨 밭에 가서 가만히 서 있다. 콩 터는 옆에 앉아 껍데기 골라냈다. 사방팔방 날아다니는 콩알을 줍기도 했다. 심지도 않은 땅콩 한 소쿠리 얻었다. 백수도 참 할 일이 많다. 웃어주셔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심각한 시 아닌데. 네. 노래를 듣듯이 시를 들었어요. 그 리듬감 있게 이렇게 들어가지고. 네. 이분들 말하는 거 그냥 받아 쓴 시입니다. 참고로 얘기하자면 겁 많은 앞에 고개만 까딱거려도 그 얘기를 해주신 분은 이명자 씨, 겁 많다는 네. 분이고 네. 그 쌀방아 보리방아 이 얘기는 또 맹대열 씨가 해줬어요. 네. 이웃사촌들이 등장한. 양승분 씨는 또 네. 저한테 그 살에 긴 마늘밭을 주셔가지고 제 땀을 엄청나게 흘리게 한 공짜로 땅을 빌려주신 분이고. 네. 실명입니다. 네. 제가 저 허락 얻고 썼습니다. 우리 동네 뒷산에 써 있습니다. 이 저기 나무로 그 간이 뭐를 만들어 가지고 그 시를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요? 네. 이 시를. 예. 네. 부제가 이웃입니다. 이웃. 네.
정말 그 실제 이웃들이 등장하시는. 네, 실제 사람이 네. 등장하는. 아,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 오늘 더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시간이 벌써 다 되어가지고요. 됐어요? 야. 아, 못 드린 질문도 많고 그래서 많이 아쉽습니다. 시인으로서의 계획 같은 거 여쭤봐도 되나요? 계획이요? 네. 계획은 저는 안 세우는데. 아, 앞으로도 그렇게. 제가 뭐 오늘 또 주제와 관련해서 웃으라고 네. 제가 한마디 들으면 네. 제가 외국으로 나간 시집이 하나도 없어요. 네. 우리 번역하잖아요. 네. 제가 그런 복이 없었는데 제가 외국으로 나가는 운이 2년 전에 들어왔어요. 네. 그러더니 이상하게 2년이 돼가지고 아마 잘하면 두 권이 아, 두 권 정도가 번역이 될지도 아. 모른다? 아, 그건 제가 계획한 게 아니죠. 그쵸. 그리고 첫 시집도 희한하게 내가 조그만 묘목이 긴 뿌리를 들고 얼음에서 튀어나왔어요. 나오자마자 너무 무섭고 큰 도끼나 뭐 이렇게 낫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겁을 내가지고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왜냐하면 잘리니까 낫이나 금속은 잘리잖아요. 근데 이제 뒤늦게 태양과 불이 들어오면서 그것이 원래는 이렇게 제가 말을 안 했어요. 원래 말도 더듬었을 뿐만 아니라 아예 우리 집에서 그 집에 막둥이 벙어리 아니었어? 이랬거든요. 근데 제가 이 점의 위력인데 제가 저를 보고 나서 늦게 큰 사람이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늦게 낸 거예요. 그러더니 보니까 불이 들어오면서 이 불이 쇠를 녹이잖아요. 네. 나를 찌르는 쇠를 녹이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즐겁게 폼 안 잡고 네. 그죠? 네. 기 안 죽고 또 뭐 유시간치 안 하고도 제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아. 외국어까지 포함해서. 아, 네. 번역될 시집 앞으로 기대하고 있을게요. 네. 아, 오늘 작가들이 수상한 취미생활에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네네. 네, 조심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문장의 소리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연출 박소란, 구성작가 정선임, 방수진, 저는 DJ 최진영이었습니다. 한 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